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을 시청하기 위해서 예. 대략 1시간 40분 정도 열심히 기다려 주셨죠? 네 기다려주시면서 심심하니까 네. 3프로 TV도 봐주신 조선의 국모님도 잠시 보시고. 네. 예.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예. 부동산 이야기. 아 근데 오늘 일반적인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라? 오늘은 진짜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네. 아주 좋아하는 잘하시고.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분은 또 굉장히 싫어하시고. 아니 근데 진짜 이분은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모시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 네. 모시고 예. 부동산 얘기 좀 할 건데요. 사실은 뭐 내년에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저희는 얘기는 그런 거 안 물어볼 겁니다. 그런 거는 뭐 3프로 TV 같은 데 나가서 물어보시고요. 저희는 조금 더 좀 고차원적으로 깊은 이야기 부동산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 봐야 것이냐. 하는가. 부동산의 입지라는 게 제가 그런 거 약하잖아요. 이제 집을 사봤어야 입지를 알지. 괜찮아요. 뭐 약한 게 어디 하나둘인가. 꼭 그것만 약한 듯이. 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좀 네. 배워보겠습니다. 네, 좀 부동산의 배워봅니다. 기초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상호 대표님과 만나봅니다. 네. 3프로 TV에서는 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야. 뭐 쉬지는 않았지. 두꺼운 책을 하나 또 멋있습니다. 부의 역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3프로 TV의 계열 출판사에서 네. 출판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모시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이럴 때 한번 모시는 거지. 모시려고 다시 책을 냈어. 예. 네. 근데 진짜 주제가 재밌습니다. 입지의 변천사와 네.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입지, 대한민국 부동산은 역시 입지가 중요하지 그럼요. 않냐. Location is everything.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저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저희 친구들 중에는 이제 다들 뭐 1주택, 무주택 뭐 이 정도니까 부동산은 학군이다. 학군? 학군이다, 학군. 강남은 결국 학군 때문에 되는 거다. 뭐 아니면 좋은 학군이 생기면 그 학군이 집값을 리딩한다는 파와 학원이 리딩한다? 그건 옛날 얘기고 네. 직주근접이 짱이다. 직주근접이 짱이다. 갔다 와야 된다. 앞으로도 점점 직주근접이지 학군으로 안 갈 거다. 이런 주의와 야 요즘 들어서 좀 학군이 약간 빗발해서 그렇지 그냥 학군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논쟁거리인 것 같아서 원픽이 뭐냐? 둘 다 좋으면 좋겠으나 심판을 좀 봐주세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게 그래요? 중요한데. 네. 근데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예. 학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머니들, 직주근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버지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자기 편한 거냐, 애들 좋을 거냐 생각하시는 관점의 차이죠. 그렇죠. 그 앞으로도 그러면 그냥 두 가지 요인은 그냥 뭐 비슷비슷한 다 비중일 거다. 진짜 중요하다. 네, 서로 계속 자기가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네. 둘 다 중요한 게 맞고 지난 몇 년간 서울시장은 특히나 직주근접이 중요했었습니다. 직주근접. 네, 최근 몇 년간.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왜 직주근접이 갑자기 중요해졌어? 그래서 사실 마용성이 학군은 뭐 그냥 뭐 그랬잖아요. 근데 교통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GTX가 잘 안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GTX도 논다고 하고 교통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교통이 점점 좋아지면 직주근접이라는 범위가 좀 약해지는 거야.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직주근접의 레벨이 예.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예. 한 40분만 걸려도 좋겠어요 편도로 생각했던 것들이 교통이 점점 다 평균적으로 좋아지면 예. 이제 20분 이상 안으로 들어와야 좋아지는 걸로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기준 사람들의 높아지는 눈높이가 거죠. 높아진다. 점점 회사는 슬리퍼 끌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슬세권 예를 들면 슬세권처럼 그러면 그런 거네요. 교통은 좋아져요. 그래도 더 빠른 데가 있고 더 먼 데가 있고 여전히 그 격차는 있다. 순서가 있다는 뜻이네요. 네, 여전히. 영원히 안 좁혀지는 거죠.
특히 이게 비율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매우 최근에는 커지죠. 왜 직주 근접이 더 중요해졌어요? 요 몇 년 사이는? 아무래도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광화문 근처에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집들이 거의 없다가 그날 10년 내로 그쪽이 제일 많이 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아. 대단지가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예. 맞고. 그 지역들에 다 지하철이 잘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짓자마자 다 갖추는 거죠. 집만 없었던 지역들인 겁니다. 아, 그 직주 근접이 사람들이 그동안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없었던 겁니다. 직주 근접 되게 좋은데 아니 직주 근접 살 있어야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학군지 찾아서 다녔는데 뭐 경복궁자이 뭐 마포 이런 거 생기자마자 그게 뜬 거다. 경복궁은 아니고 경희궁입니다. 왜 마음대로 바꾸고 그래요? 경희궁 자이라고 하면 진짜 광고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한 글자 일부러 삐 하고 한 건데. 그러면 직주근접 얘기가 나왔으니까 직주근접이 제일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강남? 삼성역? 뭐니 해도 네. 광화문을 접근하기 좋은 데가 제일 좋죠. 광화문. 왜냐하면 네. 광화문에 제일 돈 많이 주는 회사가 다 몰려 있어요. 여전히. 삼성역보다? 거기에 많이 없죠. 음. 뭐 율 무슨 이런 법무법인도 있지만 네. 그런 데를 제외하면은 코엑스 그 50몇 층짜리 건물에 기억나는 회사 있으세요? 그래, 무역센터에 그러네. 뭐 회사들이 많은 건 같은데. 아셈타워에 뭐 있는 떠오르시잖아요. 예. 근데 막상 우리는 사대문 안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는 다 잘 알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 사대문 출근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못 구하니까 네. 그중에 여유 있는 분들은 강 건너에 사셨던 거고 네. 특히나 강 건너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그럼 어. 반포대교 건너는 게 제일 가깝죠. 반포대교, 한남대교 원정이 아. 제일 선호됐었던 거죠. 강남권 새 아파트 중에서도 반포가 더 떴던 이유가 저쪽 뭐 강남이나 이런 쪽보다 예. 직주 근접의 영향도 같이 받아서 생각보다 광화문에서 대치동 다니기 멀어요. 멀죠. 생각보다 멀어요. 강남에서도 남쪽이에요. 바로 이거 예전 같으면 아니, 그게 뭐라 그러나 막 1시간이면 가는 걸 하는데 지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네. 1시간씩이나 어떻게 갑니까? 한 20분 그러니까 안에 안 가면 뭐 저는 교통이 계속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교통이 좋아져도 그래도 빠른 데와 먼 데가 있다. 제가 여의도에 한 9년 근무했었는데 예. 여의도에 수많은 그런 돈 많이 버신 분들조차도 네. 서초구에서 더 동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셔도 멀잖아요. 여의도에서. 매일매일 여의도 조금 더 머니까. 여의도 기준으로 대치동은 정말 멉니다. 기사가 있든 뭐 롤스로이스를 타든 그래도 이동의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건 그래서 한 번뿐이 인생에서 안 돼. 이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반포. 그렇지, 올림픽대로로 곧바로 접근이 되죠. 바로 가죠. 네. 그래서 말 되는데 그러네. 말 되네요. 집중은죠. 근데 예를 들면 광화문 이런 데는 학교는 그렇게 뭐 안 많잖아요. 학군 아닌가요? 네. 괜찮아요. 즉 예를 들면 이른바 스카이 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들 뭐 이런데 특히 뭐 학원 많이 다녀야 되니까 학원 근처 그런 데는 안 가도 된다는 직주 근접일까요? 즉 그동안은 네. 일단 거기까지 내다보진 않고 예. 당장 지금 다니기 좋다. 그게 컸죠. 근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크고 혹은 아까 교육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면 네. 고민이 바뀌는 거죠. 그럼 그럼 마포나 이사를 가야 광화문 되겠다. 새 아파트에 사시려고 들어온 최근 그런 수요자들은 젊은 층이었어요. 학군을 아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아무래도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든 아니면 또 저학년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예.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어느덧 입주한 지도 한참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컸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또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 상황과 뭐 그거에 따라서 좋은 입지라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네요. 계속 바뀌어요. 어.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좋은 입지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근데 음. 거기서는 누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네. 그러면 첫 집을 예를 들면 전세든 어디든 결혼을 하고 뭐 한 30대 처음엔 입주 근접이지. 30대 초중반에 시작한다. 그러면서 한 직장에서 6년씩에서 가까운 한번 처음에는 어떤 입지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입지를 네, 선호할까요? 처음에는 무조건 교통. 배우자 회사 가까운데 집을 구하죠. 여성이면 남편 가까운 곳에. 아니 아니요. 남자 기준에서 항상 막걸리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하기야 여성이 여전히 집안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렇죠, 편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또 금방 집에 오면 이래저래 좀 편하잖아요. 그럼요. 내가 좀 그럼요. 고생 더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래서 구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아이를 갖는데 성공을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고민이 되는 게 아주머니 구하기 쉬운 동네인 거냐, 아니면 어린이집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왠지 아파트에 살아야 될 것 같죠. 아파트가 네. 아닌데 살면은 어린이집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 그럼 이제 아파트 찾아 주위에서 떠돌게 되죠. 아파트를 일단 하나 어떻게든 구하죠.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을 구하는 것도 또 일이죠. 음. 거기 들어갔다가 꼭 내 자리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2년 걸려, 3년 걸려 해서 오면 다니다가 유치원도 영유를 보낼 거냐, 일반 유치원을 보낼 거냐, 또 고민이 막 많아지죠. 그럼 또 영유 찾아 산말리를 또 근처에서 찾아보는 거죠. 예. 이게 하나가 이제 벌써 애기 학교 갈 때까지 8살 때까지 8년간 고민할 내용이라 그 와중에도 바꾸실 분들은 바꾸고 아닌 분들은 그냥 가는 거고. 그럼 초등학교를 딱 보는 순간 초등학교가 길 3번 건너야 되네, 2번 건너야 되네, 아니면 집 바로 옆에 있네. 요 하나만 가지고 또 초등학교 6년을 버틸 거냐 말 거냐. 또 한 5학년쯤 되면은 중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이러다 보면 이제 중학교를 고민하는 순간 고등학교까지 이제 세트로 묶어서 보면은 향후 6년은 어디서 살아야 내가 제일 편할까 더하기 아이들이 좋을까. 야,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늘 어디서 살아야 될지를 맨날 고민하는 것 같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인생이 점점 100살까지 가고 120살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옛날 같으면은 한 3번 이사 가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 이제는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사를 여러 번 집이 있건 없건.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또 그동안 결과도 좋았고 음. 계속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 결과가 별로 안 좋았죠. 오히려. 네. 그게 이제 80년대부터 여자 배우자들이 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은 사회적인 성공, 가정적인 경제적인 성공, 이 두 가지 투트랙이 다 됐던 집들은 사모님들이 아하. 열심히 하셨던 집들이죠. 야, 이것도 진짜 속상하네. 예, 알겠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 그러면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때 그때마다 다 다르. 좋은 입지라는 연령대에 게다 따라서 필요한 집의 네. 조건 어. 그리고 필요한 그래서 선호하는 입지가 서울 안에서도 다 다르다면 그건 네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의 연령대는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서울 인구도 그렇고 앞으로는 40대, 50대 뭐 더 많아질 거고 20, 30대는 줄어들 거고 뭐 60, 70대는 더 많아질 거고 점점 더 이런 식으로 고령화된다면 그러면 수요가 나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집이나 이런 쪽이 더 수요가 많아지겠네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지가 결국 부동산 결국 가치를 제일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입지냐. 그러니까 젊은 분 요즘 출생률이 많이 높아서 요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쏟아져.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직주 근접형, 그렇지. 소형 그렇지. 아파트 뭐 이런 예, 게 당연히 예. 장기적으로 괜찮겠으나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고령화에 가깝다면 예. 멀 미래를 내다볼 때 어떤 쪽 입지나 뭐 그런 게 좀 더 선호가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시행사들이 더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그러네. 네. 근데 시행사들은 직접 집을 팔아야 되니까 땅을 사야 되는 입주가 있어서 예. 당장 어떻게 이걸 잘 포장해서 팔까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생각하기에 아이도 안 낳아 나이는 들어가 그럼 노령화와 애기 없는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막상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서울은. 왜냐면 어쨌든 서울의 일자리가 계속 존재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네. 서울은 계속 누군가가 들어와서라도 계속 어느 정도 연령대는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고령화가 아닐 오히려 고령은 서울 떠나고 지방에 새로운 젊은층들이 들어오면 네. 서울의 경우는 계속 젊은 세대가 들어온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대가 안 올라갈 것 그치. 같아요. 서울은. 급격한 고령화는 아닐 것이다. 네. 오히려 외곽 베드타운들이 더 고령화가 되면 고령화가 됐지 예. 서울이 급격하게 고령화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서울은 결국은 저희가 아까 좀 전까지 얘기 나누던 회사 다니기 좋고 애 키우기 좋고 거기다가 이제 한강 보이면 더 좋고 뭐 하면 더 좋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입지들이 다 말이 되는 도시가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일수록 거기서 엄청난 분화가 일어나겠죠. 아까 노년층 은퇴하신 분들 누구는 재산이 있고 누구는 재산이 없고 그러면 또 재산이 있는 분들 동네만 돌아갈 거고 예. 그럼 거기는 당연히 어른들 병원도 가야 되고 간병인도 구해야 되고 그러면 또 교통이 좋아야 간병인도 올 테니까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건 오히려 좀 외곽 이슈일 것 같고 예. 서울은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러니 서울 안에서도 지금 인기 지역이 앞으로도 네, 인기 계속 지역일 그럴 거다.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뭔가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데가 인기가 있어질 가능성은 있겠죠. 마용성처럼 뭔가의 변화에 의해서. 약간의 새 아파트들 좀 들어오는
뭐 대표적으로 동작구 같은 데들인데 지난 몇 년간 사실 동작구가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흑석동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예, 그랬죠. 근데 확 좋아졌잖아요. 음. 그런 일들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성이 있죠. 서울은 서울은. 웬만큼 교통을 다 갖춰놨으니까. 서울은 흑성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좀 민감한 또 키워드가 연결되기 때문에 주제는 뭐 대충 그런 거지만 네. 근데 서울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까 좀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서울 얘기가 나온 김에 물어보고 싶은 거 빨리빨리 물어봐. 빨리빨리 물어봐?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으로 대표되는 강남, 그러니까 서울, 그 경기도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또 지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강남은 왜 예전에 강남 불패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강남 덜패래요. 얼마 전에 부동산 사장면 들었어요. 패는 덜패라고. 패인데 패는 패인데 강남도 패야. 근데 좀 그거는 끝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까? 강남, 서울, 경기도. 불변이라는 건 없죠. 네. 세상에 뭔가 큰 변화를 이끌어서 만약 다 이주시키면 당연히 비겠죠. 네.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1970, 80년대에 강남을 억지로 개발하려고 수많은 그런 약간 폭력적인 정책들을 폈던 거가 강남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예. 지금은 어느덧 그러고서 4, 50년 가까이 지나서 오히려 여기가 그 강남이라는 지역이 그냥 인프라가 너무 좋아졌어요. 전반적인 인프라가 꼭 도로와 집 상태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책에서 되게 강조한 게 네트워크인데 예. 그냥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꼭 망인데 교통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네. 결국은 내가 만약에 돈을 잘 벌고 음. 뭔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나의 아이를 키우고 나중에 우리 대대손손 어느 뭐 집성촌처럼 계속 쭉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딱 떠오르는 지역이 무언고 하면은 뭐 옛날처럼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주위 사람들도 다 나처럼 열심히 살고 예. 좀 패배주의 같은 거 없고 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집에 들어왔는데 밤에 막 집 위층에서 쿵쿵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 거는 최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그걸 저는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고 네. 네. 두 번째는 아까 내 근처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방해 요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남으면 남는 데 중에 1등이 강남이 수밖에 돼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 소비력도 되게 높아져 있고 근데 소비력이 높으니까 한국에서 뭔가 팔려고 할 때 제일 비싼 것도 강남에 갖다 놓으면 그렇죠. 순조롭게 팔리니까 예, 예. 더 뭔가 새로운 것들도 더 강남에 많이 들어오고 예. 그럼 네트워크가 더 좋아지는 거죠. 꼭 인간 대 인간의 무슨 인맥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말 그대로 전반적인 것들이 좋아지면 계속 여기가 더 먼저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야. 속도 면에서도 강남이 근데 막상 근데 지금 강남에 빈 땅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서 강남 개발이 더 되겠구나 또 빈 느껴지는 땅이 많이 거죠. 무슨 소리예요? 빈 땅이 어디 있어요, 강남에? 이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사람들이 머릿속에 서울의 빈 땅은 상암동에 있는 그 롯데몰 뒷담한 땅 첫 네. 번째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양동이나 이렇게 저기 김포공항 쪽에 좀 빈 땅 음.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 진짜 큰 꿈을 꾸시는 분들은 용산에 이만큼 있다. 근데 맨날 거기까지인데 근데 막상 지금 현대차가 산 GBC 부지도 아직도 비어 있고 짓다 말았으니까 아직 안 지었으니까 네. 그렇죠. 아직 안 올라갔죠. 그리고 서초동에 군부대가 엄청나게 크게 있었다는 사실도 다 까먹고 계시고 정보사 부지 정보사 부지도 팔렸죠. 그리고 강남역에도 엄청 빈 땅이 크게 하나 있다는 그 롯데칠성 부지도 비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서초구에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 호남선, 그 남부터미널 그리고 트럭 터미널 뭐 온갖 터미널은 서초구에 다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계시고 근데 땅이 다 놀고 있잖아요. 다 뭔가 지금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서울시랑 마찰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또 개발되네? 가 생각해 보시면 막상 강남은 또 개발되는 거야? 70년대 이후 또 개발되는 거야? 빈 땅들은?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마치 여의도처럼 예. 여의도도 좀 사학연금 다시 짓고 우체국 다시 졌지만 강남도 지금 재건축 이슈들이 있어서 르네상스 호텔도 다시 지어서 지금 센터필드가 돼서 우영우 드라마에도 나왔고 예. 강남이 개발이 좀 될 때가 되게 많은 걸 이 생각이 거꾸로 드셔야 될 거예요. 테헤란로만 가보셔도 50층짜리 건물 잘 안 보이잖아요. 테헤란로가 사실 그 정도 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의도는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물론 테헤란로도 오래됐어. 생각해보니까 테헤란로도 한 20-30년 됐네. 30년 넘었죠.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강남이 좋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교육도 좋고 막 전체적으로 다 좋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거야 아이폰. 너무 비싸지 않을까? 그래도 짜증나. 차라리 좋지나 말든가.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너무 거품이 있는 거 아닐까? 네. 녹음도 안 되면서.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예, 무조건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득. 네. 가구 소득. 어, 저는 주택 시장은 소득이 다고 음, 나머지 부동산은 금리와 이런 수많은 그런 그 캠레이시라고 하는 그 기대 수익률로 다 움직인다고 예, 보는데 적어도 주택은 소득으로 움직인다고 봐요. 소득이 올라가면 주택도 같이 올라간다. 라고 봐요. 물론 과도하게 너무 오르면 조정받을 수는 있는데 예, 소득이 증가되는 구간, 특히 소득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증가하는 구간 아니고 뭔가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은 그때 한번 또 분화가 더 세게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과하게 비싼 거 아니냐에 대한 거꾸로의 설명을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소득은 거꾸로 얼마쯤 될까요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상외로 다들 낮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예, 높게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항상 고민의 시작이에요. 얼마 전에도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예, 나와서 서울 아파트가 18배라고 하셨잖아요. 네, 좀 떨어, PIR. 네. 좀 떨어 많이 한 30% 떨어져야 된다 그랬나? 10배에서 18년 12배. 연봉을 모아야 서울 예. 아파트 평균 산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이 13억이거든요. KB에서 예, 나오는 예. 숫자가. 그러면 18 예. 나눠 보시면은 한 7천 얼마? 네, 그럼 서울에 지금 13억짜리 사는데 그 소득이 예. 7천 얼마일까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인정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벌써부터 18배 숫자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머리에 두고 계시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두 분도 마찬가지신 게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과연 내 소득의 우리 집 가족 소득의 예, 몇 배나 될까 생각하면 18배는 생각보다 힘들어요. 서울에서는. 18배보다 많다 적다. 낮다고. 낮다. 작다. 18배까지. 그래, 현실적으로 부부가 맞벌이하면 안 기자도 부부 맞벌이인데 전 솔직히 7천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제가 그쵸. 이거를 기자님 제가 넓죠. 언론사 기자분들한테 예. 만날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데 네, 흔히 이제 기자들이 생각하는 게 기자가 박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예. 박봉에 가깝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기자들도 맞벌이가 많은 기자 부부도 되게 그렇죠. 많은데 네. 맞벌이죠. 합쳐 보면 뭐 어느 정도 돼요. 합적으로 그럼. 그렇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꼭 드려요. 두 분 합쳐서 한 1억쯤 되면 18배면 18억짜리 집에 18억짜리 사십니까? 집에 그럼 아유 그럴 리가요 이러시잖아요. 그렇지. 그럼 대충 해보시면 보통 10억 언저리 집에 사세요. 강북에서 30평대 아파트 구하면 3천만 원 뭐 초중반, 네. 네. 4천만 원쯤 되니까. 음. 그러면 10배잖아요. 그러면 언론 기사가 이상하고 정부에서 말하는 숫자가 어색하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세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그 숫자는 어디서 통계가 어떻게 나온 어디에서 걸까요? 약간의 소득이 잘못됐어요. 소득이 네. 예. 집값은 시가고 어. 소득은 평균값 같은 거 넣는데 예. 생각보다 평균이라는 게 얼마나 낮은 데 있는지를 아, 여러 계층이 다 포함되니까 평균 서울 평균 소득으로. 소득이 5,500인가 그래요. 가구 예. 소득이. 예. 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음. 우리나라 그 아파트 소득의 몇 배인가 이거 볼 때 음.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소유자의 소득을 봐야 되는데 음. 그냥 전체 서울 시민 평균 소득을 보든가 그것도 맞벌이를 감안 안 하든가 그러고 있으니까 18년 그래. 내지는 20년 모아야 집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 한 연봉의 10배 정도 되는 곳에서 사고 있는 것 같다. 있다. 맞벌이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서울살이가 팍팍한 거잖아요.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 네. 서울에서 왜 맞벌이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안 하면 살 수가 없는지 네, 네. 맞벌이 하기 싫으면 왜 수도권에 나가야 되는지가 답이 쉽게 나와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근데 이 얘기는 항상 부딪히는 내용이에요. 예. 정부에서 소득을 구분해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서울 강남 아파트로 생각하면 강남 아파트 거주자 내지는 소유자의 거기에 평균 소득의 소득. 몇 배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것만 따로 발라내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를 그냥 평균 한 8천만 원 정도 구축이라고 해보면은 예. 그러면 33평 해보시면 25억 하죠? 네, 25, 26억이라고 치면은 예. 18배를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소득이 되게 낮을걸요. 부부 합산 1억 5천이면 된다는 얘기군요. 근데 그게 요즘 기준에서 예. 물론 이것도 또 시청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예. 얼마나 이 1억 5천 정도 되는 가구 소득이 물론 또 세후로 계산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반반 하시면은 세우나 세전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러면은 이게 어려운 숫자인가라고 해보면은 사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숫자는 아닌 거죠.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 20대가 아니고 예. 40 언저리 된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은 근데 그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다고. 조선시대 때도 그랬습니까? 네. 옛날에도 박봉이었고 예. 그러니까 과거 급제해서 뭐 이렇게 벼슬아치가 돼도 예. 서울집이 하도 비싸가지고 못 그때도 산다. 못 비쌌다. 살았다. 언제나 비쌌다가 언제나 이 책에 비쌌다. 잘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안 쓰고 유성훈 기자님이 쓰셨는데 같이 쓰셨죠, 이 책을. 네, 예. 이번에 제가 못하는 부분들 제가 사실 요청해서 같이 쓰자고 제가 엄청 찾아뵀었거든요. 완전 이쪽 전문가셔서 그리고 글재주가 너무 좋은데 완전 옛날 얘기 술술 풀어내시는 분이셔서 근데 이분이 정말 이런 얘기를 잘 쓰셔서 이번에 다 잘 만들어 주셨는데 예, 앞에 예. 내용을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비싸다는 예, 얘기는 늘 계속 비쌌더라. 나오고. 그래서 그때도 뭐 20배 가까이 됐다. 근데 오히려 지금이 더 그 배수는 안 높은 것 같고 제가 느끼기로는 한 12배 언저리예요. 서울에 지금 그 예. 소득 대비 각자가 비율이. 거주하고 예. 있는 지역, 소유하고 있는 지역은 1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쯤만 됐어도 예, 예. 8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럼 8배. 국토부 장관이 한 10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한 건 어떻게 그럼 생각하세요? 이미 적당하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 지금 정도로 적정가로 보시나? 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이거는 자기 예. 소득의 한 20배쯤 되면 못 견디잖아요. 네. 그걸 대출을 받고 사도 이자를 못 견디고 돈 모아서 살려면 세월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가격은 유지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PIR을 보는 건데 실제 리얼 PIR은 지금도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면 지금 집값에서 못 견딜 분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고 아니라면 못 견딜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 이 판단 되게 중요하네요. 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세가율을 가볍게 절반만 넣어서 반으로 낮추실 수 있겠죠. 그 동네에 사는데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사셨겠죠. 전세에 살면 전세로 살면 반으로 되니까. 네.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은 소득이 낮은 동네의 집값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PIR 배수가. 그럴 수 있죠. 딴 데들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많이 네. 올랐어. 네. 채팅창에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 말씀은 강남 거주자 기준으로 소득을 잡아서 우리나라 집값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집값이 그 동네 거주자 그 소득의 몇 배냐를 보려면 이른바 비싼 지역은 비싼 지역 사는 분들의 분들? 소득을 봐야 되고 그렇지.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집값이 괜찮냐라고 하려면 경기도 지역에 사는 분들의 경기도 주민들의 소득을 봐야 되고 지역과 집값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은 평균 소득만 전 국민 평균만 이 정도만 나와 있고 지역별로 집값이 다 다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지금 예, 이 생각을 경기도로 한번 확장해 보시면 예. 경기도 집값은 평균을 넣고 경기도는 엄청 격차가 크잖아요. 뭐 수원이든 굉장히 성남이든 크죠. 그거에 약간 평균값을 넣으시면 굉장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건 낮을 거예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네. 아직도 뭐 전국에 뭐 3억 4억짜리 집들도 많은데 네. 그거는 맞벌이 부부에도 한 5년치 연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집은 곧 한 2배 되냐? 집값이 싸니까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또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명쾌하게 하려면 정부가 적어도 9단위 정도의 평균 소득은 발표를 해줘야 돼요. 나눠서. 근데 그거 하면 폭동 날 수도 있어요. 구별로 소득이 격차가 커서. 격차가 지금은 크죠. 지역별 소득이 어디까지 나눠져 있습니까? 통계를 구하려고 하면 네. 네. 그냥 전국 평균 서울 아니면 뭐 경기 이렇게 광역시로 안 나와요? 도시 어. 전국 그렇게. 도시 근로자 많이 들어보셨죠? 아 도시 네. 근로자. 네, 도시 어. 전국. 아 그래요. 그래서 도시의 소득으로 서울 집값을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했던 내용이라. 그래서 근데 그 그렇죠, 내용에 그러네. 보면 책에도 옛날에도 비슷했다라고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옛날에 한양 집값도 그냥 그 동네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집값이었다. 매우 비쌌다. 그때도 더 그때도 비쌌다. 비쌌다. 왜냐면 그러면 그때도 거품이 서울은 꺼졌겠네요. 과밀이었다. 아니요, 계속 과밀이었다. 어. 그때는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성이 너무 좁고
거기다 또 왕족들은 또 자기 집 이만하게 살고 그래서 땅이 없어서 조선시대 때도 성 밖에 개발하기 시작해서 뭐 서강도 개발했다, 예. 용산도 개발했다. 그래서 오히려 경성이 아니 한양이죠. 예. 한양의 인구가 막상 성 안에보다 성 밖이 더 많더라. 아. 뭐 이런 내용들이 17세기, 18세기로 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도표들도 있어요.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근데 지금 도시였으니까. 똑같은 거죠. 서울은 계속 공급을 잘 안 하고 있고 밖에는 공급하고 그래서 있고. 소득 채팅창에서 오태식이님께서 좋은 네.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그럼 집값이 어. 뭐 3배 오른 지역도 있고 2배는 다 올랐는데 최근 5년 사이에 그럼 최근 5년 사이에 전 국민 소득이 2~3배 다 올랐다는 뜻입니까? 못 올랐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8배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12배쯤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5년간 집값 오른 게 2배였고 음. 아까 배수가 8에서 12로 50% 올랐다고 치면은 소득이 나머지를 메꿔주겠죠. 아 그러니 그 배율이 높아지긴 했다. 밸류에이션에 그걸 거품이라면 거품인 네.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예요. 정상화라면 정상화인 건데. 그래서 아까 장관님이 12배도 18배에서 네. 내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네. 멀티플이 높다는 얘기 하시는 거고 그렇죠 배율이. 뭐 IMF 얘기하시는 분들은 IMF에서는 3배가 적정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3, 4배가 적정하다 그러는데 전 세계에 3, 4배짜리 대도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나오는데 그걸 기준으로 집값이 하면 연봉의 한 그래. 4배 정도만 돼도 뭐 살만하죠. 야, 4배 정도면 살만하죠. 근데 지금도 좀 조금 나가시면 네. 4배로 맞추실 수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인데 화나죠. 화나, 그치? 화나. 사실 나가면 내 4배 맞출 수 있는데 아, 나가. 혹시 나가기 싫어. 근데 그 얘기가 GTX예요. 예. 그 얘기가 GTX예요. 그렇지, 나가 그렇지. 살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살라는 그건 얘기. 어떻습니까? 뭐 GTX일 수도 있고 지방 분산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항상 이런 얘기하면 지방 균형 발전하고 분산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서울에만 자꾸 아파트 지으라고 하니까 답이 없지 않냐. 그래. 2% 생각을 좀 넓혀라. 그런 조언하시는 분 많습니다. 골고루 살기 좋으면 전체적으로 집값도 좀 떨어질 다들 테고. 좁아터진 서울에 와서 살아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서울 집값 비싸네 싸네 이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 그 방향은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거 사실 세대마다 생각들이 되게 다르신데 네. 무작정 상경했던 세대도 있고 상경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뒤에 공부해서 서울 와야 되는 게 답이라는 생각했던 세대도 있고 예.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대도 생겨났습니다. 음. 요즘은 좀 확실히 좀 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 살만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인터넷의 발달과 뭐 기타 등등으로 다 살만해졌는데 저 책에 또 옛날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조 대왕이 수원에 화성을 쌓고 아무도 안 따라 내려오니까 시전 상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뭐 이전 혜택도 되고 저런 네, 혜택도 주고 네. 그 수원성이 그랬어요? 그랬대요. 저도 세종시 역사는 내려가듯이? 뭐 잘 모르니까. 예.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흐지부지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에 사실은 어. 이건 약간 이념과 가치관의 문제라서 예. 뭐가 맞느냐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효율적이진 않은 건 네. 같아요. 근데 효율이 그리고 합리적인 게 무엇이냐를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인데 예. 결국은 옛날과 다르게 음. 지금 돌아가는 산업들이 더 많은 직접 효과와 밀집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더 원하는 시대가 됐다면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다들 마음속엔 있지만 그건 또 아닐 것 같다는 뭔가 좀 그 마음속에 다른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산업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발전하려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발전도 일어나고 혁신도 일어난다. 그러니 네, 네. 분산해서 흩어지고 균형 발전하라는 게 표현은 균형이라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 제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 제가 조선공학 전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중고장대 산업의 성공의 이유는 일본처럼 지진이 날까봐 무서워서 설비를 5분의씩 쪼개가지고 전국에 뿌려놓은 게 아니라 예. 말도 안 되는 초대형 설비를 한 곳에 몰아놔가지고 어.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화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조선도 그렇고 정유화학도 네. 철강도 그렇고 이렇게 큰 공장이 사실 중국에 뭐 생기기 전에 없었거든요. 조선소 생각해보시면. 자체가 우리나라 조선소가 말도 안 되게 훨씬 효율적으로 커요? 되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의 영국이든 예. 옛날 조선 강국이잖아요. 뭐 그때 아무리 세상이 옛날 발전하기 전이라고 해도 예. 일본 조선소도 저 많이 가봤는데 정말 도크 조그만 거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그걸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막 500km, 600km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와서. 네, 그건 안 근데, 돼. 효율은 근데 안 우리나라는 심지어 거제도에 전 세계 조선소 2개가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언저리에 그 아하. 장비 업체들이 주르륵 몰려 있잖아요. 예. 기자재 업체들이. 예. 결국 부울경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공 방정식은 완전 효율화해서 성공한 거거든요. 모든 걸 다 때려넣은 거죠 한 곳에.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 예. 관련 전문가들도. 예. 근데 지금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타 수도권에 특히 그 경기 남부에 다 몰려 있잖아요. 집적이 중요하다. 장비 업체도 다 거기 있잖아요. 심지어는 소재 업체들도 외국 업체들 다 고동생 짓잖아요.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클러스터니까. 그게 결국은 21세기에도 특히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을 보면 결국은 효율화를 더 극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린 중국하고 경쟁하는 게 꽤 많으니까 규모에서 이기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이쪽 관련된 인재들도 한쪽에 몰아놔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수도권에 한 2,800만 명 정도 살고 나머지 지역이 2,400만 명 정도 사는데 네. 의석수는 정확히 반반. 그렇지. 의석수는 수도권 150, 지방 150이잖아요. 예. 그러면 반의 150의 그 인구 반에서 나오는 그게 오히려 그냥 수도권 나머지 이렇게 둘이 경쟁하는 구도로 돼 있잖아요. 매우 어렵죠 결정하기가. 근데 그 지방도 또 나눠야 되잖아요. 한 지방에 또 몰 수가 없잖아요. 부울경에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호남에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 분산 발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 맞는데 그래서 지방에 10개 핵심 도시를 만들자 하면 이거는 망하는 정책이고 하나 정도는 서울 부산 말고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다. 그것만 있어도 서울의 분산 효과가 꽤 있을 거다.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그 하나를 강원도는 강원도에도 만들자고 하고 충청도는 충청도에도 만들자고 하고 충청도에도 한다고 해도 충청북도인지 남도인지 싸우고 전라도에 만들자고 하면 경상도에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사이즈가 좀 작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것을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뭐 독일이나 음. 뭐 미국이나 지방 도시들도 잘 산다면서요. 네. 미국 다 뉴욕으로 가자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다 서울로 가자고 그러죠?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몇 개 있는데 예. 중앙 집권 체제가 강했던 나라들이 그런 게 가장 강합니다. 영국, 프랑스, 한국, 중앙 집거나 일본처럼 다이묘들이 다 각각의 자기들 예, 영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 봉건제를 경험한 나라들은 좀 안 그렇고 지방의 특색이 강하고 프랑스는 한국 못지않게 파리 인근 집적도가 더 높아요. 그 역사가 중앙 집권화를 좋아하는 연방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거는 서로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다 한양에서 지배하던 역사가 길어서 예를 들면은 미국 같으면 캘리포니아는 사실 뉴욕 못지않은 경제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캘리포니아는 서쪽에서 우리나라, 예. 남쪽에서는 텍사스는 내 나라. 법도 다 달라. 그렇죠. 소득도 다 산업도 다르게 발달돼 있어. 예. 자원도 달라. 기후도 달라.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고. 중국만 해도 원래 계속 북경이 제일 중요했지만 예. 옛날부터 경제 중심은 상하이였고 다 따로 돌아갔었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봐도 오나라, 뭐 총나라, 위나라 이것도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지역색이 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중앙 집권 아니었던 적이 삼국시대 빼면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항상 경기도였고 네. 개경에서 여기 한양 온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얘기는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 생각이 다 달라요. 네. 지방 사람 생각 다르고 서울 사람 생각 다르고. 예. 근데 그동안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올라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지방 가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네. 요즘은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그 동네에서 학교까지 다 나온 분들이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되게 많은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방은 이제 서울과는 사이가 한관이 점점 이게 관계도가 떨어지는 그리고 아까 지방에서 올라온 집들도 그 자손들은 서울에 이미 토착화됐기 때문에 그냥 서울 사람. 그러면 저는 지방색도 좀 많이 옅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좀 지방 격차가 서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 설명 많이 하던데요. 부모님은 충청도 사람이지만 본인은 서울 사람 아니냐. 저도 뭐 그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서울 사람이 된 것도 지방 사람들만 됐었는데. 그러네요 진짜. 아 그런가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입지 얘기를 좀 더 해달라고 하는데 옆으로 좀 세긴 셌어 세긴 우리가. 이런 얘기 어려워. 입지 얘기죠. 그것도 입지 얘기죠. 그럼 학군 얘기 한번 물어볼까? 학군. 아까 네트워크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트워크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옆으로 좀 그렇지. 세버렸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나랑 얘기가 좀 잘 통할 것 같은 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생기는 집중이다. 근데 그게 꼭 좋은 학교, 좋은 진학률은 아닌 것 같다. 그 책에 네. 옛날 얘기가 또 나오는데 예. 우리 뭐 붕당 뭐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 있잖아요. 당파 싸움. 당파 예, 싸움. 예. 뭐 남인 뭐 노론 소론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남인 세력 중에 경기도 남인이 있고 영남 남인이 있는데 경기도 남인들은 영남 남인하고 얘기하는 게 싫고 수도권의 노론하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았대요. 야 정말요? 왜냐하면 너무 사는 데가 다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당파를 떠나서 다른 당파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대요. 이게 일종의 약간 그런 빨간 당 파란 당. 네, 그렇죠. 그 얘기가 그렇죠. 그 얘기도 똑같이 써 그런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누가 빨간 당을 지지하고 파란 당을 지지해도 막상 서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편하지. 지방의 빨간 당 지지자, 파란 당 지지자 서로 만나면 할 얘기가 더 없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책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 표현이. 저는 그게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이제는 지난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예. 그 가치관과 막 이데올로기 이게 되게 중요했다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대통령도 서울 사람이 됐다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음.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라고 표현한다면 아 이제는 어디서 커서 어디서 자라고 요게 그냥 나머지를 다 지배해 버리는구나. 그걸 그냥 처음부터 하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디 출신인 게 더 중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동네 출신지가 그냥 다 이제 다 설명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처럼 무작정 상경 시대도 아니더라는 거죠. 60년대처럼 서울에만 와야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생각해 보면 대기업들 여전히 지방에 공장들 되게 많은데 예. 사실 큰 욕심을 안 내면 지방에서 대기업 공장 다니면 연봉 똑같거든요. 똑같이 관리직이고 그리고 요즘에 또 공기업들도 지방 많이 내려가가지고 지방에 일자리 되게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럼 서울 사람들은 막상 안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갈 거 아니에요. 취업하면은.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커서 거기서 안 와요. 거기서 좋은 자리, 좋은 직장 구해서 연봉 많이 받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예. 그냥 균등 발전. 분동안 예. 분권화. 네, 그러면 분동안. 이동이 없잖아요. 예. 서울 사람 계속 서울에 살고 음. 지방 사람 계속 지방에 살고. 음. 근데 그게 조선 시대 때도 19세기쯤 되면 그렇게 된대요. 옛날에 경상남도 선산, 뭐 평안북도 정주 예. 뭐 이런 데 출신들이 과거 급제가 되게 많았는데 예. 뭐 19세기가 넘어가면 다 서울 사람만 당선 급제된대요. 오히려 그렇게. 예, 왜냐하면 출제자도 여기 계시고 출제자가 학원을 열었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려 때도 그랬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요즘 뭐 좀 약해졌습니다. 코로나 때 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좀 약했지만 미국에서도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뉴욕에 안 사고 캘리포니아 아니, 무슨 뭐 저 밑에 가서 혼자? 플로리다 이런 데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아 여기 뭐 값도 싸고 비치에서 일하면 좋네. 인터넷으로 내가 접속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지금은 어디에 살아도 그 불편함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교통도 좀 빨라지고 그럼요.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살아도 이 방송 카톡으로 하면 실시간으로 되고 지금 어. 이거 해외에서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내가 뉴욕에 살지만 난 언더스탠딩을 본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느냐가 훨씬 덜 중요해진 시대로 점점 그런 게 간다면, 아닐까? 그런 거죠. 그렇다면 꼭 아주 직주근접이나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생각보다 약해진 거 아닐까 옛날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있죠. 맞죠. 맞아요. 개인주의 아, 국가는 감사합니다. 그게 맞아요. 네? 개인주의 국가는 그게 맞아요. 개인주의 국가. 아 성향이. 어허. 국가의 구성원들이 음. 원래부터 개인주의들이셔서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아주, 신경 안 쓰고 사는 난 분들은 내 즐거우면 돼. 경치 좋은 데서 잘 살면 돼. 네, 그게 맞죠. 음. 근데 그렇지 않은 사회 분위기면 그게 잘 안 되죠. 막상 우리 주위에도 만약에 저만 해도 예. 저는 양양에 살면서 매일 4시간씩 서핑을 타다가 일도 좀 하고 그게 좋습니다 하는 친구는 잘 없거든요. 제 주변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잔뜩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살아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강원도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꼭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게 자유롭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특히 네트워크 친구 이런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아, 사회생활을 좀 잘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있고 맞아.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긴 있죠. 기자 할 때 네. 취재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공무원 취재하면 사무관, 과장, 국장, 뭐 차관, 네. 장관 전화 잘 안 받고 전화 네. 잘 못하고. 네. 그럼 이 중에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차관님은 좀 무섭잖아. 사무관한테 전화하면 잘해주겠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무관님이 제일 불친절하고요. 그렇죠. 제일 부채 바쁜데 왜 전화해? 이런 거지. 할 말 다 하시고 위로 올라갈수록 친절해. 사람이 친절해. 그렇지. 별 얘기 안 해주는데도 아이고 내가 좀 회의 좀 들어가야 되는데 끝나고 꼭 전화하겠습니다. 맞아. 똑같은 회의 들어가는 것도 사무관님 저 지금 회의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딱 끊. 그렇죠. 네트워크 아니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사회생활 올라갈수록 중요한다고 하길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다 뭔가 익숙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은 학벌이나 그런 것도 아니라 내가 사는 누구와 동네. 교류하면서 사느냐. 사실 그런 게 굉장히 그게 특히 학생 때나 더 중요하다. 특히나 제가 회사를 안 다니고 사업을 해보니까 네. 더 절실해요. 회사 다닐 때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칩회사 뭐 이렇게 칩회사 뭐 회사 끽해봤자 제가 만나는 사회생활이란 예. 다 타부서 부장님, 그렇죠. 우리 부장님, 그렇죠. 임원 이건데 밖에 나오니까 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제가 다 따로따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누굴 이렇게 소개받아 가는 거랑 그냥 대뜸 전화하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회사 네트워크. 생활할 때 몰랐어요. 음.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근데 지금 창업한 지 4년이 돼 보니까 아 네트워크가 매우 매우 중요하구나. 아, 동네 친구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네 친구 혹은 뭐 우리 애 친구 아빠 네. 뭐 예를 네. 들면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오늘 어제 누구네 아빠 어디 다니던데. 그럼 뭐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달이 넘어가는 거고. 아니 뭐 친구가 나 내 친구 거기 있는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인맥인데 좋게 말하면은 그게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풀리더라가 아까 그거를 바닷가 가서 혼자 살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 값어치라는 게 있다. 근데 그게 그 아까 복작복작해서 사는 데에서 그 예. 불편함에서 벌어지는 거를 다 능가하면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게 결국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근데 적어도 전 그렇지다. 스타트업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스타트업도 지방에서 차려서 지방에 사는 거보다 남들 다 하는 데서 차려서 하는 게 펀딩 받기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심사역들도 오기 편하고 하잖아요. 심사역들도 아는 사람이 심사역이면 좀 수월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사실 어떤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서울에 다 몰려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지방 소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외곽으로 나가도 네. 있을 거 다 있는 새 아파트들 많은 곳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은 불편함은 없었어요. 이제. 유일한 단점은 서울과의 접근성. 예. 그런 건데 앞으로는 그런 데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 하는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일부 개인주의적인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데가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동네 네트워크. 그런 문제는 뭐 있을 그런 수 게 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의외로 꽤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리고 것 하나 같더라고요. 더 있어요. 네. 책에도 있는데 혹시 요즘에 그 되게 유명한 도너츠 드셔보신 적 있어요? 매우 어떤 유명한 거? 도너츠, 강남에만 있는 도너츠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네. 뭐 노란 크림 들어있는 뭐 이렇게 뭐 있어요. 모르겠어요. 가게명을 말해야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카페 노티드라고 있는데 아 노티드 네. 네, 요즘 선물도 많이 하죠. 예쁘니까. 들어보지 못했어. 그 검색해 보시면 노티드 있는 지역이 정말 몇 개 없어요. 근데 딱 거점에만 있어요. 서울에서도 강북에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번화가에만 있어요. 그러면 그거조차 배달해 먹으려면 그 근처에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년도만 해도 와. 거기 가면 줄 서야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주문하면은 집에 무사히 잘 왔어요. 저는 항상 사실 배달해서 선물했거든요. 그 사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럼 웬만큼 다 갖추지 않았냐. 다 뭐 집 나가도 다 있지 않느냐가 이제 웬만큼 다 갖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게 하나 또 높아졌어요. 예. 아 우리 집 근처에 6성급 호텔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쁘게 예를 들면 또 이거 그런 뭐가 거. 있었으면 좋겠고 이건 막 오마카세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이 레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대 수준이. 야. 일본만 일부는 끄덕끄덕. 네. 일부는 꼭 도넛 먹어야 되냐 그거? 그거는 진짜 약간 사람에 따라 다른데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다른데 문제는 그게 부동산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건 같아요. 저도 도넛에 관한 한 그게 뭐 중요해? 뭐라는 생각이 인쪽인데 네.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어느 쪽이니까 내 취향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 특히 소득이 꽤 있는 사람들이 어떤 취향이냐 이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도넛 좋아? 한설탕님이 노티드 나 제주도에서 먹었다. 제주도에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소비력이 있는 딱딱 그 거점에만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지역엔 정말 잘 안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또 얘기하면 또 도너츠로 딱 모든 걸 다 덮어버리실 것 도너츠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노티드 얘기로 갑자기. 서프스 알아서 네, 얘기하고 네. 잠깐 한 1분만 쉬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이야기 좀 들읍시다. 네. 그래도 그냥 책 얘기만 하겠다고 하고 나오셨긴 했는데 네, 난 그래도 질문하고 싶어. 그러시죠. 네, 1분만 쉬었다 다시 돌아올게요. 예,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